토요일 새벽 4시 또다시 울리는 알람 소리에 나는 반사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벌써 일어나 낚시 가방을 꾸리고 있었죠. 15년 동안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풍경입니다. 여보, 오늘도 낚시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더니 남편은 늘 하던 대답을 했습니다. 응, 오늘은 특별히 조항이 좋대. 민호랑 가기로 했어. 민호는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낚시 단골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수지는 저와 몇 번 만나 차를 마신 적이 있는 정도의 지인이었죠. 그날은 제가 15년간의 결혼 생활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믿기 어렵겠지만 제 인생은 정말 그날 오후 2시 34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일하고 저는 17살, 15살 두 아이를 키우며 가끔 학교 앞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생활이었죠. 우리 부부 사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15년 동안 크고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대체로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남편의 주말 낚시만큼은 저에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남편은 주말이면 어김없이 낚시를 갔고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 생활이니 이해해주자는 마음이었지만 15년 동안 거의 모든 주말을 혼자 보내야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보, 가끔은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몇 번이고 이야기했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낚시는 내 유일한 취미야. 평일에는 일하느라 이미 너무 지쳐있고 주말만큼은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남편의 주말 낚시는 15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울렸고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늘도 같은 시간에 만나자. 기다릴게. 발신자는 민호였습니다. 특별히 의심스러운 내용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민호가 왜 이런 문자를? 호기심에 남편의 휴대폰을 조금 더 살펴보았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니 민호와의 통화 횟수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문자 내용도 살펴보았는데 대부분 만나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문자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늘은 좀 늦게 가자. 10시쯤? 내일은 비가 온대. 계획 변경해야 할 것 같아. 낚시를 가는 사람들이 시간을 조율하는 것 치고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의심이 생겼습니다. 정말 낚시를 가는 걸까? 매주 주말마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은 또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낚시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 묻자 남편은 파주 쪽 저수지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창문으로 달려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은 차에 낚시 도구를 싣고 출발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용기를 내어 민호의 아내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 씨,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혹시 오늘 민호 씨도 낚시 가셨나요? 수진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네. 민호요? 아니요. 오늘은 회사 워크숍 간다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민호와 함께 간다고 했는데 민호는 워크숍을 간다고 했다니. 전화를 끊고 나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가? 아니면 수진이 착각한 건가? 하지만 워크숍을 간다는 것을 착각할 리는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불안한 마음에 시달렸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러면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들킬 것 같았습니다. 결국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저녁 8시경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몇 마리의 물고기가 들려 있었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조항이 괜찮았어. 이거 회로 떠서 먹자. 마치 정말로 낚시를 다녀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애써 평소와 같이 행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서 구한 걸까? 혹시 시장에서?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 낚시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낚싯대는 약간 젖어 있었고 미끼통에는 사용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정말 낚시를 갔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남편의 주말 낚시는 계속되었고 저는 계속해서 의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남편의 차량에서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파주가 아닌 일산의 한 모텔 영수증이었습니다. 날짜는 남편이 낚시를 갔다고 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혹시 민호와 함께 묵은 건가?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남편의 뒤를 밟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남편이 평소처럼 새벽에 출발하자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불러 남편의 차를 따라갔습니다. 남편의 차는 파주 방향이 아닌 일산 쪽으로 향했습니다. 약 30분 후 남편은 한적한 주택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남편은 주변을 살피더니 한 빌라 앞에 서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빌라 입구로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멀리서 봤지만 그 실루엣이 낯익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민호의 아내 수진이.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수진은 서로 포옹한 뒤 함께 차에 올라 출발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택시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는 근처의 한 모텔 앞에 멈췄고 두 사람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며 민호의 아내 수진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민호는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말한 워크숍이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잠시 망설인 끝에 저는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프런트에서 방금 들어간 남자와 여자가 묵는 방 번호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았지만 모텔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한 끝에 겨우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03호.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가 203호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제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는 좀 더 세게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낯선 여자 목소리, 하지만 분명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현정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수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얇은 가운만 걸치고 있었습니다. 현정 씨? 어떻게 여기에?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어디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만 지었습니다. 저는 힘으로 문을 밀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허둥지둥 옷을 입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현정아, 이건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남편이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그럼 뭔데? 15년 동안 낚시 간다고 거짓말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건데?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방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흐트러진 이불과 베개가 있었고 바닥에는 급하게 벗어던진 듯한 옷가지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마신 와인 병과 2개의 잔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남편의 낚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니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주말마다 낚시를 간다며 수진과 만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호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얼마나 오래 이런 짓을 해온 거야?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결국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7년 정도. 그 말에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이라니 거의 결혼 생활의 절반 동안 남편은 저를 속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이랑 민호는 친구잖아.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은 어떻게 남편 친구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거야? 분노와 배신감으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1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힘들었던 순간들, 남편의 주말 낚시로 혼자 보낸 수많은 날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현실. 이혼하자.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정아, 제발 진정하고 얘기해보자.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건 그냥 실수야. 우리 가정을 망치지 말자. 실수? 7년 동안의 거짓말이 어떻게 실수야? 당신은 매주 주말마다 나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나왔어. 게다가 그 여자는 당신 친구의 아내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울면서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현정 씨, 저도 정말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처음에는 그냥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제가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 2사람 다 최악이에요. 민호 씨는 이 사실을 알아요?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모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알려줘야겠네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급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현정아, 제발 그러지 마. 민호까지 망가지게 하지 말자. 이건 우리 문제야. 우리 문제? 이건 민호의 문제이기도 해. 그는 자기 아내가 7년 동안 자기 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때 수진이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현정 씨, 민호에게는 말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망가지면 당신이 그 생각을 진작에 했어야죠. 7년 동안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면서 그 생각은 안 했잖아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민호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과 나는 끝이야. 집에 돌아가서 짐을 싸. 오늘 중으로 나가. 남편은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모텔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의 결혼 생활, 두 아이를 함께 키우며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학교에서 돌아와 각자의 방에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붉어진 눈을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조금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낚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차가운 시선을 마주하자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들이 자러 간 후 저는 거실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있어서 지금은 말하지 않을게. 하지만 내 말은 진심이야. 이혼하자.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가정? 당신이 7년 동안 거짓말하고 바람 피우는 동안 그 가정 생각은 안 했잖아. 이제 와서 가정 타령하지 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해봐. 이혼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준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아버지가 7년 동안 주말마다 어머니를 속이고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제가 반문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소파에서 잤고 저는 침실 문을 잠근 채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머릿속에는 지난 7년간의 모든 주말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낚시를 간다며 나간 날들, 저녁에 돌아와 피곤하다며 바로 잠든 날들.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출근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다시 기회를 줘. 수진과는 완전히 끝낼게.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그동안 몇 번이나 그런 말을 했어. 수진과 관계를 끝내겠다고. 7년 동안 계속된 거짓말을 이제 와서 어떻게 믿으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그동안 수진과의 관계를 여러 번 끝내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증거 수집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증거라면 제가 직접 현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7년 동안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시인했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리한 고지에 있네요. 하지만 가능한 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영수증 등이요. 변호사가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어. 이혼 절차를 시작할 거야.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좀 더 생각해 볼 시간도 없이? 7년이면 충분한 시간이었어.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줄곧 나를 속이고 있었잖아. 제가 말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설명할 거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진실을. 물론 나이에 맞게 설명하겠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을 거야. 당신이 우리 가족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큰 아이를 불러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물론 모든 진실을 다 말하지는 않았지만
부모가 이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알려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뭘 잘못했는데?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많이 속였어. 오랜 시간 동안.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낚시 간 게 아니었어? 놀랍게도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응, 그것도 포함이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아이에게는 좀 더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직 어려서 모든 것을 이해하기는 힘들 테니까요.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예상보다 차분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그들도 부모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낚시는 더 이상 가지 않았고 주말에는 집에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두 사람만 있을 때는 냉랭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민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분명 그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말없이 현관에 들어섰고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마침 남편은 집에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나간 상태였죠. 언제 알게 되셨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제요. 수진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당신 남편과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너무 많더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민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7년이라면서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네. 저도 한 달 전에 알았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는 10년 지기 친구였는데.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15년 동안 낚시 간다고 속이고 게다가 친구의 아내와.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남편과 수진의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만나자는 약속, 그리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내용들. 그것들을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수진은 어떻게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다 싸서 나갔어요. 친정에 갔다고 하더군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물어봐서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에게는 저희보다 어린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이었죠. 그 아이들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을 겁니다. 정말 미안해요, 민호 씨.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미안해할 일은 없어요. 우리 둘 다 피해자니까요. 그날 민호는 1시간 정도 더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호도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같은 상처를 공유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민호가 떠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회사 일이 많아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다녀갔어.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화선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했어? 모든 걸 알게 됐대. 수진의 휴대폰을 봤다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또다시 침묵. 그리고 남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수진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혹은 둘이 함께 도망치기로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으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칠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고 아이들은 아버지가 출장 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은 계속되었고 이혼 절차는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많이 초췌해져 있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7년 전 우연히 수진과 단둘이 만나게 된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끌리게 된 과정, 그리고 어떻게 그 관계가 7년 동안 지속되었는지까지. 처음에는 그냥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자꾸 만나게 되고 결국 헤어나오지 못했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민호의 아내였어? 당신 친구의 아내를 어떻게 해? 제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몰라. 정말로 몰라. 그냥 일이 그렇게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수지는 어디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부산에 있어. 친구 집에 머물고 있대.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헤어지기로 했어. 7년 동안이나 이어온 관계를 이제 와서 끝낸다고? 믿기 어려운데.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둘 다 큰 실수를 했다는 걸 알아. 이제 와서지만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처받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거짓말과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계속 진행할 거야. 변호사와 이미 모든 걸 상의했어.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이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남편이 물었습니다. 공정하게 나눌 거야. 내가 욕심내지는 않을 테니 당신도 그러길 바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 양육권은 내가 갖고 싶어. 하지만 당신이 아이들을 만날 권리는 존중할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혼 합의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재산은 공평하게 나누었고 양육권은 제가 갖되 남편에게 충분한 면접교섭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3개월 동안 남편은 따로 원룸을 얻어나가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당분간 떨어져 지내기로 했다고 설명했고 이혼이 확정된 후에 완전한 진실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혼이 확정된 날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의 거짓말과 15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민호와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도 수진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고 아이들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어느새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후 6개월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보내왔고 한 달에 2번 정도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남편의 퇴직금은 약 4,500만 원, 재산 분할로 그중 절반인 2,2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지만
새 출발을 위한 씨앗 자금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1년 민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커피라도 마시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호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이혼의 상처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적응해 가고 있어요. 남편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민호 씨 아이들은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많이 힘들어해요. 특히 큰 아이가. 하지만 시간이 약이겠죠.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혼 후의 삶, 아이들 양육의 어려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같은 배를 탄 동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민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를 주고받는 사이였지만 점차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이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혼 후 2년 민호가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현정 씨, 이런 말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당신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쉽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우리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남편과 아내가 바람피운 상대의 배우자끼리.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정말 이상하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저 같은 상처를 공유하다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어떻게 시작되었든 지금의 감정은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우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려야 할 테고 그때가 오면 최대한 이해시키려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전 남편은 지방으로 발령받아 떠났다고 들었고 수지는 부산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연락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헤어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 삶,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예상치 못한 배신으로 시작된 이 여정이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새로운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내어 변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지고 결국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44세,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혼녀이며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한 여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적어도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 속에서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가끔은 남편이 낚시를 좋아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것은 의미 없는 가정일 뿐입니다.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으면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남편의 주말 낚시가 아니었다면 다른 핑계로 수진을 만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 그리고 미래입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옳은 것인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은
제 선택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배신당한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에서 저는 더 강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제 경우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흐름에 맞서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